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 시대처럼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산불 영향구역은 총 150헥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선의 길이는 5km입니다. 인명과 시설 피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오자마자 당일날 묻지마 폭행을 받은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은 잠시 뒤에 자정에 마무리가 되고 내일 투표만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격전지를 돌며 최대치의 화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돌발 악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AI 윤석열 대통령 영상 얘기로 시끄러웠습니다.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진 특별감찰관 폐지론까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밀양 산불과 여수산단 폭발 사고도 속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세 마지막 날 분위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서 힘있는 여당 후보 지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부각하면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도 성남에 집결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이었던 점을 들어 김 후보가 이른바 최고 윤핵관이라며 힘있는 여당 후보를 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김은혜 후보가 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부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경기 특별도를 만들겠죠, 여러분. 이준석 대표는 제주를 찾아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김포공항 영향권에 있는 제주와 서울, 경기, 수도권 표심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제주 도민들께 그리고 영향을 주는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민들께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지만이 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막판 화력을 경기도에 집중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오류를 고리로 재차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동연 후보의 비교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면서 33조 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용기는 가상합니다만 당선돼도 무효될 선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격전지인 충청권에선 대전과 세종을 차례로 방문해 정권 견제론을 띄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국민 무시, 안하무인 이런 국정 운영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경남과 광주, 전북, 인천 등을 차례로 돌며 민생을 위해서는 다당제로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여야 모두 막판 판세 분석으로도 분주한 가운데 전략도 제각각입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절반 이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안심할 수 없다며 몸을 낮췄고 4곳도 어렵다는 민주당은 연일 읍소 전략으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9곳 이상 과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목표치를 일부 끌어올렸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서울과 강원 등 경합 우세를 보이는 지역도 해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역 조직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맞대응해야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상 성적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선대위 지도부에서조차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권과 제주 등 4곳의 승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위기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비대위 내용이 잇따라 터지며 악재가 됐다는 해석인데 연일 읍소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 시대처럼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여야 공이 안개 속 판세로 보는 경기와 충청, 인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승부의 추가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두 승리한다면 4년 전 대패를 서력하게 되고 반대로 민주당이 경기를 포함해 일부라도 이기면 대선 직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패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부와 함께 설득해서 하나라도 더 국민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성 시민 여러분께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도 절실합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각각 어떤 성적표를 거두느냐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이렇게 몸을 낮추거나 읍소하거나 여야 막판 전략들 보셨는데 돌발 악재로도 전전긍긍하면서 중도층 표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에서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포공항 이전 등을 놓고 선거 막판까지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유세 현장 발언을 끈질기게 공략했습니다. 70대인 국민의힘 송기훈 증평군수 후보에게 나이가 많아 새로운 걸 배우기엔 힘들다고 한 데 대해 막말로 규정하고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현대의 숙명이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얼마나 젊으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 위원장은 표현이 과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 이제 연기자로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좀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그 표현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나이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드러냈다면서 바짝 고삐를 죄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제주까지 날아가 관광이 위축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아집에 섞인 그런 일단 주장을 빨리 거두고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잘못된 선동이라면서 특유의 돌직구 화법으로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집권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거짓말,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민주당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김은혜 후보를 겨냥해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를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고발하며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이나 재산 신고 누락, 김포공항 이전 공방 등은 중도층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상대 탓이라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후보들 표를 깎아먹는 건 아닌지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쇄신과 관련된 내홍으로 상대적으로 선거에 집중하지 못했던 민주당. 오늘은 AI 윤석열 영상으로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AI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 아니냐며 탄핵감이라고 몰아붙였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와 함께하겠다는 AI 윤석열 영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위원장은 해당 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영상 제작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다면 탄핵감이라는 겁니다.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동의 없는 영상 제작도 죄가 된다며 민주당은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지지자가 스스로 만들어 유포했다며 당이 관여하거나 선거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인 뒤 가벼이 탄핵을 꺼낸 걸 보니 대선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고 급기야는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도 박지원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등 AI 윤석열 논란은 고소 고발전으로도 번졌습니다. 경상남도 선관위는 YTN과 통화에서 해당 영상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현이 없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다시 자체 검토에 나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AI 윤석열 영상까지 등장하면서 선거 개입이냐 대선 불복이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번엔 산불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야산에서 난 불이 12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는데 산림당국은 우선 지상 작업에 집중한 뒤에 해가 뜨는 대로 헬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취재이지 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산불 진화율 41%.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어두워진 지금도 산불 진화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진화 헬기는 모두 철수했는데요.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 체계로 전환한 뒤 산불 진화 인력 1,500명을 투입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진화대 300여 명을 동원해 산불 확산 저지에 집중하는 한편 주택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한 방어선도 만들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입니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추나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이 계속 커지자 산림당국은 2시간여 만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고 산불 국가위기 경보도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을 때 발령됐는데 이미 산불 영향 구역이 오후 9시 기준 251헥타르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41%입니다. 아직 인명 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없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 370여 명이 대피했고 밀양구치소 수감자와 요양병원 입소자 600여 명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 역시 전국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주변 시도 소방 자원을 동원해 산불이 민간시설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해가 뜨는 대로 헬기 57대를 투입해 큰 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 준 대로 해가 떠야 헬기 진화가 가능할 텐데요. 또 추가 속보를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자, 일단 이번 밀양 산불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가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 봄철 대형 산불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어서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울진군 근남면의 야산에서 난 산불입니다. 축구장 200개가 넘는 면적이 산불 영향구역에 포함됐고 23시간 만에 주 불이 잡혔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상황에서 강풍이 불을 키워 순식간에 주변 산과 마을에까지 번졌습니다. 밀양시 화산과 옥교산 일대에서 난 이번 산불도 닮은 꼴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데다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불이 난 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산불 영향구역만 150헥타르에 달해 산불 3단계 발령 조건을 넘을 정도입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총 150헥타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산의 길이는 5km입니다.
인명과 시설 피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부가 정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형 산불이 드물다는 얘긴데 울진과 밀양 산불은 5월 말에 발생했습니다. 앞서 난 울진 산불은 지난 1986년 이후 5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예년과 다른 날씨 탓에 대형 산불 위험 기간에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상태고 예년에 비해서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 시기에도 큰 불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1,200건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5% 이상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어 봄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그리고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사무실에선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직원 3명이 다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외벽이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지고 갈라졌습니다. 건물 내부는 훤히 들여다보이고 주변 바닥에는 벽돌과 잔해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사무실 2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공장에 성공하고 소리가 당연히 뛰어나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 내부 식당에는 점심을 먹기 위한 직원 8명이 모여있던 상황. 폭발 사고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1명과 20대 직원 2명이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폭발 직후 다행히 화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5명은 더 큰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가스 배관 등 공장 설비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내더라도 그게 공장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점검을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전남 여수산단.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해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이 붙은 이곳에서 또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꾸준히 이 안에 반대해오던 야당은 측근 비우 체계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은 개혁의 일환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검증을 법무부가 담당하게 된 겁니다. 전문직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검증이 좀 실속 있게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또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 일부도 위탁을 받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1명을 단장으로 하고 이하 검사를 비롯해 3급에서 9급 공무원 등을 배치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6월 7일 출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비호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측근 봐주기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인사검증 입법을 하고 인사검증권 없는 법무부에 대통령령으로 인사정보 수집권을 주려는 편법 정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제기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가졌던 인사검증 기능에 폐해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진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일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그 무소불위한 그 권력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분산을 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추자라고는 개혁적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로 보고요. 이처럼 인사정보관리단의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다음 주쯤 출범할 전망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른바 왕장관 우려와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원회와 같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 검증 권한까지 손에 넣게 된 법무부는 권한의 비대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우선 사무실은 외부 간섭이나 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 삼청동의 감사원 별관이 가장 유력합니다. 구조적으로는 검증 업무를 이끌 인사관리단장에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공무원을 임명하고 한동훈 장관은 중간 보고를 아예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법무부 내 부서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해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지금까지 공개된 운영 계획입니다. 검증 자료가 수사 정보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처지만 우려를 잠재우기엔 부족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소속됐던 검사가 향후 수사의 검증 자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정보가 새어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순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검찰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게 된 불법 행위를 모른 채 지나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과잉 표적 수사가 현실화하거나 현 정권에 불리한 문제는 오히려 검찰이 덮어버릴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사법부의 최고위법관 후보자까지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건 삼권 분리 파괴라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추가적인 통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검증단에 중립적인 인물을 앉혀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을 중심으로 통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무부는 그 사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다음 주쯤 인사정보관리단을 정식으로 출범시킬 걸로 보이는데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각종 논란부터 걷어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감찰기구인 특별감찰관의 폐지론까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인데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커질 조짐에 여당은 폐지에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은 입장을 번복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며칠 전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을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사정 컨트롤 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민정수석실 폐지와 사정 기능의 법무부 이관의 당위성을 강조한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특감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곧바로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었다는 점을 비판해왔고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내세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합의로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폐지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SNS에서 윤 대통령은 법을 무력화시킬 뿐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실은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급히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시스템 구상은 폐지를 전제로 한 말이 아니라면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여당이 나서서 대통령실의 목소리를 정리한 셈인데 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특별감찰관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만큼 대통령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폐지 문제는 언제든 다시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측근 비호 체계 구축 음모가 시작됐다면서 윤 대통령 가족 비리를 견제해야 할 특별감찰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태양광 투자 등을 미끼로 한 다단계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최대 월 4%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았는데요. 그렇게 3,600억 원을 끌어모아서 비싼 차를 사고 명품 시계를 사는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 12개 지점을 둔 한 투자 컨설팅 업체의 신년의 모습입니다. 대표 서모 씨는 매달 투자 설명회를 열어 유망 태양광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매달 2에서 4% 이자를 보장해준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누군가는 2년 동안 내 자산을 빨리빨리 불리고 원래 방식대로 하신 분들은 18년이 넘게 걸려요. 누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지난 2018년 설립 후 3년 만에 5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3,60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순쯤부터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해당 다단계 업체 사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운영진까지 구속되자 최근 다른 업체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투자 금액으로만 손해본 건 4천이고요. 작년 6월부터 이자가 아예 안 나왔는데 그 전에는 한 9개월 정도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들이 광고한 태양광 업체는 사실상 껍데기 회사에 불과했고 실제 투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는 데 쓰였습니다. 고객과 그 기업과의 돈을 빌려준 곳과의 중간에서 모든 거를 책임을 지고 고객을 보호를 한다. 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원금이 다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업체 대표 서 씨와 관계자들은 회원을 모은 대가로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90억 원씩 투자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빌리고 콘도 회원권과 명품 시계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표 서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161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 3,600억 원 가운데 832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사건이 무르익기 전에 사건 초중반기에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추징 몰수보전 저희들이 한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 액수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양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하기 전 신중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번엔 주거지원 제도를 미끼로 한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협력업체 행세를 하면서 싼 값에 전세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60명이 넘는 피해자가 감쪽같이 속은 겁니다. 정인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김모 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서울 길동에 있는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협력업체를 운영한다는 지인 50살 박모 씨가 민간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준 덕분이었습니다. SH가 운영 중인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제도인데 공사가 민간인에게 직접 주택을 빌린 뒤 일정 소득 이하의 입주자에게 싼 값에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최근 직접 찾아온 임대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 돼 있었고 SH 사업 대상 주택도 아니었던 겁니다. 임대인이 이제 나가라고 해서 월세를 한 수개월 지금 미납이 돼서 납부가 안 됐다라고 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가지원금이 나오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 박 씨는 SH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내민 전세임대차 계약서도 부동산 중개업체처럼 꾸며놓은 사무실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박 씨 본인이 먼저 민간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 앞에선 자신의 직원을 임대인인 것처럼 내세워 가짜 전세 계약서를 쓴 겁니다. 전세값을 고스란히 떼이고 월세 계약까지 만료된 김 씨는 가족과 함께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 가족들 다 전부 대출을 다 끌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죠.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박 씨가 지난 2015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속인 피해자는 65명. 대부분 학교 동창이나 지인 또는 지인의 가족 등이었는데 가로챈 돈만 1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이들에게 받은 전셋값으로 피해자들 집 월세 계약을 연장해오다 더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와 함께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원숭이 두창이 아시아를 뺀 모든 대륙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발생에 대비해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을 하고 환자 격리 등이 가능한 2급 감염병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숭이 두창이 아시아를 뺀 전 대륙에서 확산하면서 국내 발생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와 달리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이 있고 밀접 접촉을 해야 전파되는 만큼 팬데믹 우려는 거의 없지만 잠복기가 최장 3주에 달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치명률은 처음 알려진 것보다 낮은 1% 미만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0.1%대인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순 없습니다. 서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명률이 1% 정도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의료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거보다 더 급격한 감소 경향을 보일 것으로.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85%에 달하는 사람 두창 백신을 맞았다면 감염 위험이 거의 없는데 국내에서는 1978년까지 의무 접종이 진행된 만큼 이후 출생자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아직 국내 감염자는 없지만 정부가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관련 고시 개정까지는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예정인데 우선 관심 경보를 발령해 입국자 검역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입 시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또 필요한 이제 확진자들을 격리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2급으로 지정을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고. 법정 감염병 지정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정부 감시는 의무화됩니다. 국내 감염병 등급은 심각도나 전파력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나뉘는데 집단 발생 우려가 컸던 코로나19는 즉시 신고 의무가 부여된 1급으로 관리되다 유행 감소세에 2급으로 하향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리 강화 외에도 밀접 접촉 등 노출 뒤 예방 목적 접종이 필요한 만큼 부작용 우려가 적은 대량 백신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를 봤더니 4%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 2.91%에서 1년 만에 4%를 넘어선 것인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금리의 무서운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전달보다 0.07%포인트 오른 4.05%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대를 돌파한 건 7년 11개월 만으로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년 전 2.91%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4%에서 3.9%로 신용대출 금리는 5.46%에서 5.62%로 올랐습니다. 각각 지난 2013년 3월과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제공으로 상승폭이 제한되긴 했지만 저신용자 확대로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해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상단이 5%대, 고정금리는 6%대를 이미 돌파한 상황. 치솟는 물가에 기준금리 추가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7%대를 돌파할 거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25%씩 4번 올린다 그런다면은 1%가 올라가게 되니까 2.75%가 되는 거죠. 7% 내지 8%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대출 평균금리도 오르면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 평균은 0.07%포인트 오른 3.57%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뿐 아니라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즉 예대금리 차는 1.7%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축소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지난달 전국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가 25만 8,318건인데 이 가운데 월세가 50.4%를 차지해서 전세 거래량 49.6%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50%를 넘고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에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경기 이상 신호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일제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트리플 감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26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겹쳐 있어서 경제 앞날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제도 지난 3월에는 생산이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농림, 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7% 줄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 해제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반도체와 식료품 생산이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 역시 부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의약품 등의 소비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투자는 7% 넘게 줄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건 지난 2020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방역조치 해제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치솟는 물가와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악재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당분간만 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좀 불확실성은 크고 이렇게 하방 요인이 조금 둔화된다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고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 등 민간 중심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조만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부산의 초고층 타워 건립을 미루던 롯데가 결국 백화점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부속시설 두 곳의 임시사용기간 추가 연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기간이 오늘까지로 만료돼 내일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롯데 측은 내일 하루를 해당 지점의 임시 휴무일로 정하고 부산시와 타워 건립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롯데 측이 백화점 건립과 함께 약속한 초고층 타워 건립이 10년 넘게 지연되자 사업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백화점 건물의 임시 사용을 더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기분의 후보가 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부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경기 특별도를 만들겠죠, 여러분.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241억 원인)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면서 33조 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선돼도 무효될 선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국민 무시, 안하무인 이런 국정 운영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만 남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여야는 이렇게 수도권과 충청 등 주요 격전지들을 돌면서 막판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또 막판 돌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해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날 그야말로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활약을 집중한 그런 하루였는데 격전지를 좀 돈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취약 지역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예, 뭐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지도부로서는 뭐 약간 좀 각축이 좀 심한 지역.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잘하면 이길 것만 같은 지역. 경기도가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지역에 아무래도 집중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역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끝까지 네거티브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뭐 우리가 상당히 좀 안타까워했던 그런 대목인데 이번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거티브 난타전은 또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교수님은 어떤 지역이 좀 눈에 들어오셨어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경기 지역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박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김은혜 후보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참 폭적인 지지를 받고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 낙마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감이 있는 것 같고요. 서울은 아무래도 조금 여유 있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혼전 양상이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지금 대전, 세종을 집중적으로 유세를 했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상당히 좀 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사실 좀 예전에 우세했던 부분들을 사수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국민의힘 9곳 정도를 우세한 걸로 보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4곳, 5곳 정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 만약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숫자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간절하게 그 두 지역을 좀 더 집중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D-1 선거 전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마지막 유세 분위기 그리고 막판 돌발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는 논란들을 좀 간단히 짚겠습니다. 자, 국정 안정 대 독주 견제, 또 정권 교체 완성 대 정권 견제론을 내걸고 막판 표심 잡기 나선 여야 직접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완성합시다. 중앙에서 시작된 변화가 17개 시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통치하는 폭력적인 국민 억압의 시대로 퇴행하느냐, 균형 잡힌 국민 주권의 시대로 나아가느냐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게 국민 주권을 지켜낼 힘을 주십시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여당에 좀 힘을 실어달라면서 좀 이를테면 겸손한 모드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 리포트 제목처럼 이를테면 읍소, 호소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당이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판세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판세는 대략 두 당 모두 조금 공통된 인식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단 승리는 할 거다. 이 부분에는 양당 모두 좀 별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로 서로 이제 나름 선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수치를 놓고 지금 굉장히 지금 고심 중인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대략 이제 뭐 전문가들도 의견은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10곳 이상은 아마 가져갈 것 같다. 이제 그런 거고, 민주당이 그럼 이제 어느 선까지 이제 그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 판세를 이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뭐 최대 한 7자리 정도, 그런 정도면 나름 선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의외로 접전 지역이 좀 늘어난 거죠. 사실은 다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던 지역인데,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위험에 빠진 지역들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좀 경기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전, 뭐 충남, 뭐 이런 쪽도 좀 마찬가지고요. 세종도 뭐 거기 그 권역에 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주까지 포함시키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주도 이번에 그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그 김포 공항 이전 공약 때문에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판세를 완전히 그 180도 뒤집을 정도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의외의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쫓기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바뀌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그 뉴스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좀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좀 기준치를 내려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 읍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저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절박감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는 절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구도나 아니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불리한 건 분명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결집을 하게 되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지층이 결집해야 되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표현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슨해지면 사실은 투표장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지층들이. 그런 부분들을 파고든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민주당의 전략은 결국 더 절박하게 읍소 전략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더 많은 지지층이 선거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독려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포공항 얘기 잠깐 했는데 사실 오늘 좀 민주당 입장이 변화가 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만 어제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저 관련 발언들, 양당의 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아집에 섞인 그런 어떤 주장을 빨리 거두고 제주 도민들께 그리고 영향을 주는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민들께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지만이 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제가 발표한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에 결사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달 전에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공항 소음도로 인한 서부권 피해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은 오세훈 후보와 같은 당 국민의힘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이번도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아주 친한 사이더만요. 이 사진까지 페북에 올려놓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이준석 대표 발언 속에 뭐가 있냐면 제주도 도민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주민들도 언급하면서 이렇게 좀 확대시키려는 발언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증폭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딱 걸린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의 이번 지방선거 선거운동의 기본 개념, 기본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때리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거를 개항을 지역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체 그리고 이제 전국 선거에까지 이 이슈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뭐 그런 정도로까지 이게 전국적으로까지 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은 좀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태에서 좀 턴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저해하는 변수로는 분명히 이게 좀 작용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전체 판세도 역시 좀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발언이 제주도민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때 발언으로 또 이를테면 역공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청장 후보로 나와 있는 이기재 후보 같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죠. 네. 그분도 공약으로 이제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는 사실 그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이슈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지금 그 후보 같은 경우에 예전에 대표할 때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고 김포공항 이전을 대선의 주요 이슈로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결국 집어넣지 못했어요.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건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송영길 후보도 얘기했습니다. 오세훈 이제 현 시장 같은 경우도 시의회 회의에서 2번 정도 물론 뭐 명시적으로 김포공항을 옮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부분이 2번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의 서북권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피해 의식이 좀 있어요. 소음, 분진 그리고 이제 고도 제한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천공항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다른 지역, 예컨대 제주도나 이런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옮길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이 그 수요를 다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옮겨야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서북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또 반대로 이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전략적 선택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모두 뭐 전국적인 어떤 이슈로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지역들, 이를테면 뭐 제주나 경기 지역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간략히 보시는데 뭐 아직 결과를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결과가 민주당한테 불리하다면 또 책임론 같은 이런 문제로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럴 수 있죠.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이제 막판에 이 이슈가 나와서 네. 결국은 결과 안 좋게 됐지 않았냐. 예를 꼭 들면 이 뭐 문제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네.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격을 하는 쪽 입장이나 아니면 비판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뭐 예컨대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는만 보면 우세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 제주도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빌미로 잡을 가능성이 있죠. 네, 어제도 이 문제를 좀 비슷하게 질문 드렸는데 앞서 그 이준석 대표 입장 중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발상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 문제를 뭐 장기적으로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는 보시나요, 두 분 다? 근데 짧게 이게 여쭤보면? 참 쉽진 않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이죠. 네. 그런데 이런 곳이 지금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뭐 비행장, 뭐 군 비행장 문제도 있고 뭐 다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사가 됐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전제하면 아마 전국이 들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님비 현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혐오 시설들을 다 옮기려고 하는 그런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쉽게 그 결정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김포공항에 이 사실은 인천공항의 대체공항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 이 일부 기능을 이제 그 대신 수행하는 그런 이제 개념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수도권에 그런 공항이 그럼 또 공항을 만들 만한 부지가 또 다른 곳에 또 어디 있느냐, 이것도 쉽지 않고 또 다른 곳에 만든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는 저항이 없겠습니까? 네. 또 새로운 저항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쉽게 던질 그 화두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 지역 선거가 워낙 이제 다급하다 보니 본인 살자고 이걸 일단 던진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 지금 이제 선대 본부장 역을 맡고 계신 분께서 다른 지역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본인이 살겠다고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좀 논란이 없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 살자고 던진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본인 살려고 던진 전략이라고는 보진 않고요. 근데 전략적으로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서부권 지역을 공략하는 전략인 건 맞아요. 네. 그건 맞다고 보고요. 송영길 지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의 표심들을 더 많이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게 해결 방안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가 던진 이 이슈,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제 철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고속철이 지금 GTX가 인천공항까지 가도록 계획이 돼 있거든요. 국토개발 계획에 보면 그게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항철도가 지금 여기 DMC를 포함해서 김포공항 지나서 이제 인천공항을 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좀 더 노선을 확장하고 더 많이 늘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통망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천공항이 김포공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고 나서 이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저는 이 두 분의 공약도 그 이후에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이전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항을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장기적 과제로서 이루어져야 될 과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화두가 되면서 아마 정치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 문제가 선거 하루 앞두고 화두가 됐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이른바 AI 윤석열 영상이 논란이거든요. 자, 먼저 어떤 영상인지 아직 못 보신 분들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남해군민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분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만 AI 윤석열 대통령 영상인데 일단 도 선관위에서는 이제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바로 공격에 나섰거든요. 네, 요즘에 정말 AI가 열일을 하네요. 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대통령실에서 만든 거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만들었으면 조금 더 세련되게 더 만들었겠죠. 그리고 요즘에 뭐 AI가 어떻게 보면 이제 AI로 만든 그 인격체들이 광고 네. 모델로도 지금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 정도 완성도 높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이 주도가 돼서. 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이게 대통령실에서 뭔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신 양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박지원 위원장이 공세하고 있는지 잠깐 발언 듣고 또 최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고 급기야는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모처럼 이제 물론 내용의 어떤 판단과는 좀 별개로 여당을 향해 공세에 나섰는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대선 불복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선거 때 되면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는 뭐 이를테면 합성하는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좀 그런 차원으로 보시는 것 같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친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걸 홍보물에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대선 불복종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을 꺼낸 건 이제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그냥 탄핵이 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대통령실에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후보는 또 본인 박영일이라는 후보도 제작에 관여 안 했다고 본인은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런 걸 왜 만들어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지자가 제작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논란이 될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하잖아요. 대통령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AI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슈가 될 거, 뭐 이슈를 노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될 걸 알 텐데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괜히 정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네. 당연히 이런 영상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이거는 하나의 해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본인한테 유리한 어떤 환경을 만들려는 지지자들의 행동 자체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객관적인 좀 유권 해석을 좀 알아보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정 후보 지지 표현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유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좀 달라요. 영상을 확보해서 자체 검토하고 있다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중앙선관위 판단이 도와 좀 다르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글쎄요. 중앙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거나 뭐 이 대통령이 개입해서 만든 영상이다 또는 허락을 해서 만든 영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대통령이 작심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할 생각을 했다면 훨씬 완성도를 높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겠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도 아니고 또 특정 네. 지역에서 특정 지지자가 이제 한 행동인데 이걸 이제 표현의 자유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오히려 논란일 수는 있어도 이게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예를 들어 뭐 조금 전에 사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네. 정권에서 치러진 그 각종 선거에서도 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문재인 마케팅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사진도 활용하고 뭐 이제 그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요즘 같이 이렇게 SNS라든가 이런 것도 발달했고 또 AI도 발달한 상태에서는 이것도 시대 흐름의 하나로 일단은 이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탄핵까지 나온 거는 좀 나가도 한참 나간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탄핵 선례가 있기 때문에 뭐 탄핵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탄핵을 함부로 그 자꾸 정치권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발언 하나하나 좀 조심해야 할 텐데 지금 앞서 그 화면 속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들고 있는 말이 좀 눈에 띄었어요. 막말 정치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좀 발언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국민의힘이 막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노인 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면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조금 우려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 발언을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와 연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네. 정말 잘못하셨고 다행히 이제 빨리 사과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는 찾아가서 사과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윤호중 위원장이. 윤호중 위원장이 바로 그걸 본인이 잘못한 걸 인식하고 사과한 건 잘했지만 어쨌든 정치인이 어떤 한마디, 특히 이제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될 텐데
저런 발언을 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네. 이게 어떤 나이와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네.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주의해야 된다. 이게 선거에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발언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당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노인 폄하 논란까지 소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 이제 선거 총선 당시에 이제 그 당시 그 정동영 선대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이 있죠. 60대 이상 투표 안 해도 되고 70대 이상 투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린 젊은 층이 우리 핵심 지지층이야.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자꾸 네. 이제 무심결에 저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윤호중 지금 사실은 위원장도 따지고 보면 지금 당내에서 나이 때문에 좀 최근에 좀 서러움 좀 겪고 계신 거 아닌가요? 예, 박지원 위원장한테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좀 제가 보건대는 나이 때문에 많이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밖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네. 네, 곤란하죠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산 신고 누락을 가지고 김은혜 후보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 지사 같은 경우 그 분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판세? 김은혜 후보에게 상당히 악재죠. 그러니까 그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억 정도의 재산을 누락을 했고 그다음에 1억 정도의 증권인가요? 그걸 또 누락했다. 이런 논란이 있고 또 토론회 과정에서 본인의 남편 되시는 분이 어느 건물에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4분의 1이라고 물어봤는데 8분의 1이라고 얘기했다. 그것도 지금 잘못된 사실을 공표한 걸로 된 거잖아요. 네. 이 세 가지를 이제 선관위에서 잘못 공표했다. 이건 허위로 잘못 기재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는 5장짜리 그 공고문을 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 막판에 이거는 상당히 큰 악재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고소까지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그런 소를 제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를 하게 되면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한테는 상당히 큰 악재고 선거 막판에 터져서 본인한테도 좀 뭐랄까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소야대 전국 또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초박빙 대선 직후에 바짝 붙어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어느 때보다 좀 민심의 향배가 주목되는 선거인데 우리가 지금 투표율 얘기도 많이 했고 이번 선거 역시 대선만큼 부동층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노인 폄하 발언 또 AI 문제 더 크게는 이제 김포공항 이전 논란까지 여러 가지 돌발 이슈들도 좀 돌출한 상황인데 좀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반적인 표심의 어떤 흐름, 어찌됐건 그 추세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내리곤 하는데요. 네. 여론조사도 특정한 한두 개의 여론조사보다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이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 네. 이번 지방선거 딱 국면에 한정해서만 보더라도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불리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악재가 많이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많이 불거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을 좀 자초한 그런 그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자초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이게 중도층 표심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본인들 핵심 지지층 내에서 내분을 유발할 만한 그런 사안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지방선거의 이런 큰 흐름을 단박에 단기간에 제가 보건대 선거 끝나더라도 쉽게 이거를 전환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구도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에 치를 수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 당선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고, 취임식까지 있었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와 이슈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그 지지를 하든 지지하지 않든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래도 처음 출발하는 대통령이니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네. 이 구도를 뚫는 게 상당히 힘들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민주당 내에 몇 가지 갈등 요소가 있어서 그것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판세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결과도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막판에 민주당이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러면 민주당의 힘을 실어서 국민의힘을 견제해야 되겠다. 즉 대통령의 이제 그 인사라든지,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6명이나 되는 인사청문회가 보고서 채택되지 않는 분을 6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네. 또 한동훈 장관의 임명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선거에 이제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즉 현재 정부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을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민주당은 결국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고, 지지층이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진화에 나선 논란의 대목이 있죠. 특별감찰관 이른바 폐지 논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혼선을 빚으면서 최종적으로 사과한 대목인데,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얘기에 대한 질문을 반박하면서 그때 또 특감반을 언급을 했고, 지금 대통령실에 어떤 혼선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지금 여권 내에서도 좀 목소리가 다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도가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화된 그런 그 상황이에요. 네. 그 상태에서 이거를 그러면 그대로 존치시키는, 부활시켜서 기능을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아니면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제도를 전환할 거냐, 이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대목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5년이란 그 공백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때 뭐 한 1년, 뭐 2년 정도 이런 정도 일시적으로 임명을 안 했고 그럼 모르겠는데, 이거 5년 내내 이제 임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이런 기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친인척 관리하는 기능은 이제 필요한 거고, 뭐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도 그게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이게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도, 그 틀 내에서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형태는 좀 달라지더라도 어찌됐건 이런 기능은 반드시 유지는 돼야 된다. 그 기조의 흐름은 좀 변경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보기엔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별감찰관을 만약에 임명했더라면 실패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금 공약을 번복한 건 아니냐, 그런 논란도 또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죠. 그 당시 야당이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왜 임명 안 하냐고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해서 본인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된 엄중한 어떤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민정수석까지 없어졌어요. 민정수석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된 관리를 하는 부서였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럼 어디서 하냐는 거죠. 검찰이나 이제 경찰이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나 경찰이 그럼 대통령 친인척 관련해서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과 상식, 정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인데, 그럼 본인들 친인척에 대해서, 본인의 친인척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대로 감찰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의견을 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특별감찰관 하겠다고 하더니 안 하고, 그 전에 안 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본인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을 우려해서 아마 당에서 우려를 전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사실 이 문제를 여야 공방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집권 초반부기 때문에 지난번 국무조정실장 논란 때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여권 내에서 좀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 이를테면 좀 여권 내 주도권 싸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이른바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당청 갈등인 거죠. 네. 그럼 당청 관계가 그럼 수직 관계가 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냐. 역시 후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당청 관계가 수직 관계였었던 거고, 그래서 심지어 당이 뭐 이 청와대 출장소란 얘기도 있었고 청와대 정부란 얘기도 5년 내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실패의 요인이 됐던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당청 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과 이제 대통령실이겠죠.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일정한 정도의 긴장 관계 유지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정도의 그런 제가 보건대는 약간 좀 선을 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한데 당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청 갈등,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수직 관계보다는 그래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의견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 조금 나아간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당과 청은 견제 관계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그 한쪽이 어느 정도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당은 어쨌든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선거에 이기려면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물론 청와대도 여론을 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야 이제 우리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선거로 당선이 되고 나면 5년은 계속 집권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대응할 수도 있지만 당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선거는 치러집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내후년에는 총선을 또 해야 돼요. 이렇다고 하면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부분들에서 당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게 갈등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해서 그걸 바로잡게 만들고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이 얘기를 하는 거, 그 자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이 또 혼선을 빚은 또 대목이 있었죠. 어제 기사였는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사진이 이제 직접 팬카페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락가락 해명한 것으로 어제 논란을 보도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논란 이후 대통령실 직원이 조만간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관련 지금 화면 보여주시고요. 이 논란이 좀 발단이 된 걸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진 공개 과정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집무실은 상당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장소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두 분이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밖으로 공개하는 그 문제는 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설령 국정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사의 동정은 온 국민의 관심사기도 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또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누군가 옆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방향성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이 제2부속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조금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밤 9시에 출고된 YTN 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대표를 사임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넓힐 듯하다. 그러면서 부속실 직원이 보좌를 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제2부속실은 폐지했지만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이제 부속실 안에 있는 만큼 활동이 늘어나면 그 직원들의 보좌하는 범위도 늘 것이다라는 대통령실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네, 저는 보좌할 수 있다고 봐요. 필요하면 보좌해야죠. 네.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문제 삼고 싶지 않고, 이 사진 문제는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사랑이나 건희사랑 이게 이제 팬카페거든요. 팬카페는 네.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건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 집무실에 찍은 사진이 거기에 공개된다. 이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찍어야 되고요. 지금 저 사진 같은 거 처음에는 직원이 안 찍었다 논란이 있다가 이제 직원이 찍었다고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의 개인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포가 된 건데 그걸 또 그 건사랑인가 건희사랑이 또 이게 주면서 공개가 됐다나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야죠. 모든 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집무실은 어쨌든 그 보안 시설이고 저 시설에서 찍은 사진이 청와대 공식 어떤 시스템이나 루트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배포가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배포가 돼야지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어떤 그 팬카페 형식의 그런 곳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취약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거 바로잡으셔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은 보좌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래도 혼자 다니시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본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보좌를 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좌진이 필요한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바빠서 그런 영역들을 대통령 부인이 가셔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속실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는데 짧게 확인할 겸 좀 여쭤보면 지금 논란이 이니까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는 이전 정권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도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었다라면서 반박을 했는데 앞서 청와대 공식 루트, 공식 경위를 언급하셨거든요. 두 사진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사로이 이런 사진들이 밖으로 나돌아다녀서는 좀 곤란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보안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냥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설 관련한 촬영 장면도 타국에는 저게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점을 잡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아시겠지만 20.6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실제 또 본투표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로 쇼트트랙 전지훈련을 온 싱가포르 선수 부녀가 부산에 오자마자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인 딸은 선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구속됐는데 경찰은 정신질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 아버지와 10대 딸이 급히 이송됐습니다. 머리와 얼굴에는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처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쇼트트랙 청소년 국가대표인 A양과 아버지가 전지훈련지인 부산에서 지난 28일 밤 9시쯤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마주친 40대 남성이 이들에게 금속 둔기를 마구 휘두른 겁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은 근처에 있던 영무원이 급히 제지하고 나서야 그쳤습니다. 비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꺾어서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남자 여자 두 명을 쇠목공둥이로 막 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달려가서 바로 제지하고 그러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지훈련 기간에 쓸 생필품을 산 뒤 숙소로 돌아가던 중에 이곳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머리와 얼굴에 입은 큰 상처로 훈련은커녕 선수 생명까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2년 전에도 A양을 한 차례 지도했던 우리나라 감독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오자마자 당일날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요.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경찰은 우리나라에 연고가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폭행 혐의로 피의자 B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등 빠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묻지마 폭행. 타국에서 꿈을 키우던 어린 선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인천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수용자가 현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앞서 추가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천구치소 수용자 A씨가 지난달에도 같은 방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족이 공개한 병원 진단서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여러 날에 걸친 폭행으로 쇄골이 골절되는 등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폭행을 가한 수용자와 분리돼 다른 방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1일 그 방에서도 다른 수용자 2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현재 뇌사 상태로 외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기 양주시 봉양동 도로를 달리던 3.5톤 화물차가 도로 공사를 위해서 정차했던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공사인부 2명을 덮쳐 50대 남성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보느라 앞을 주시하지 못했다는 화물차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장 근처에서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건물에 1시간 반가량 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양시 상하수도 사업소 측은 공사장 굴착기가 상수도관을 건드려 사고가 났다며 배수로 정비를 마쳤고 내일 현장 수습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 훈련이 2년 만에 재개됩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사격훈련까지 도입된 예비군 훈련장을 신준명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가상현실로 구현된 한남대교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사격은 물론 엄폐 동작, 탄창 교환까지 잊어선 안 됩니다. 2년 만에 재개되는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군 조교들이 가상현실 영상 모의 사격 시범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해당 장비는 지난 2020년 예비군 훈련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예비군 훈련이 중단되면서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하다가 훈련이 재개된 올해에서야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훈련용 모의 총기지만 직접 사격해보면 실전과 같은 반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 전투 감응조끼는 맞은 부위에 따라서 가슴과 팔, 허벅지 등 9개 부위의 진동을 감지해 실전과 같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는 사격 소음을 완전히 차단해 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는 실내 사격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실내 사격장에서는 이렇게 헤드셋을 착용하고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청력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표적지가 자동으로 이동해 와서 직접 훈련자가 사로에 들어갈 일이 없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 최대 수용 인원의 70% 수준으로 소집 훈련을 시행하여 방역 여건을 보다 더 유리하게 갖추는 동시에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야외 시가지 전투훈련도 레이저와 고감도 감지기를 사용하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적군을 사격해 명중하면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교전 상황이 표시됩니다. 현재 전국의 과학화 훈련장은 16곳으로 군은 오는 2024년까지 이를 40곳으로 늘려 모든 예비군이 VR 모의 사격 등 과학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가 오늘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받던 코로나19 검사도 내일부터는 한 번만 받으면 되고 12살 미만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낮음 단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30% 가까이 줄면서 3월 셋째 주 이후 10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확산세를 평가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2로 9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해외 입국자들의 방역 규정이 완화됩니다.
입국 하루 안에 받던 PCR 검사는 사흘 안에만 받으면 되고 입국 6, 7일차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신속 항원 검사는 권고사항으로 바뀌어 입국 후 검사가 사실상 2번에서 1번으로 줍니다. 6월 1일부터 만 12세에서 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며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 면제를 만 12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확진자가 줄면 사용이 뜸해진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도 종료됩니다.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합니다.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 방식도 바꿔 외래진료센터를 계속 확충해 코로나 환자가 쉽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면 진료 확대와 함께 재택 치료자 중 집중 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의 집중 관리군은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면 진료 위주로 관리하고 11살 이하 어린이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과 처방도 하루 한 번만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유행 가능성 등을 대비해 재택치료 수요가 존재하는 한 24시간 대응 안내 체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의 도시 봉쇄가 내일부터 풀립니다. 하지만 2달 넘게 멈춰있던 도시 기능을 회복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주택가를 둘러싼 차단벽이 철거됩니다. 거리 이발사의 가위질도 모처럼 바빠집니다. 我就3个多月没剃头了，很难过的。现在呢，想剃得能轻松一点。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2달 넘게 이어진 봉쇄의 빗장을 풉니다. 6월의 첫날부터 일부 남아있는 봉쇄 구역을 뺀 모든 주거지의 출입 제한이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기업과 가게들도 정상적으로 문을 엽니다. 자가용 또는 오토바이를 타거나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防范区的总人数达到了2200万以上，疫情得到了有效的控制。 그러나 봉쇄의 충격을 모두 떨쳐내고 정상적인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영화관과 체육관 등은 당분간 문을 열지 않고 대면 수업도 가을 학기부터나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공식 통계에 잡힌 소비 감소만 50조 원. 국경을 넘어 세계 경제에 준 충격은 추산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도시 봉쇄가 남긴 불신과 상처는 지우기 힘든 악몽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독도 주변에서 한국 조사선이 해양 조사를 실시한 것을 놓고 일본이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이 6월 말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에 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한국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선박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일본이 조사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한 겁니다. 韓国側に対し我が国排他的経済水域での我が国の事前の同意のない海洋の科学的調査の実施は受け入れられず、即時に中止すべきと改めて強く抗議を行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은 학생 교과서부터 정부 홍보물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집요하게 퍼뜨려왔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영유권을 거론했습니다. 政府としては日本の領土領海領空を断固として守り抜くとの決意の下で国際法および関連する国内法に基づき今後とも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온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빠른 시일 안에 도쿄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한이 다가오는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등 현안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6월에는 박 장관의 일본 방문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양국 모두 참석을 검토하고 있어 확정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분위기 속에 나온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우리 정부는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일본은 한미일 차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습니다. 자민당 내 강경파들은 이번 일에 대해 일본도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핵 공조 등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혀온 기시다 총리가 이런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옥원 전 광복회 서울지부장이 새 광복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광복회는 오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4명 가운데 장옥원 전 지부장이 제21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독립유공자 장준하 선생의 장남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협의회 자문위원, 싱가포르 한인회 부회장,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중국이 피지와 솔로몬 등 남태평양 섬 10개국과 경찰까지 파견하는 포괄적 협정을 체결하려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 섬국가들을 다독이면서 본격적인 퍼주기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피지를 방문해 이 지역 섬나라 10개국과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서면 인사말을 보내 중국과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자며 적극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보를 포함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자는 건데 미중 대립을 우려한 당사국들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I hope we also know that geopolitical point scoring means less than little to anyone whose community is slipping beneath the rising seas, whose job has been lost to a pandemic. 결국 협정 체결은 퇴짜를 맞았고 왕이 부장은 섬 국가들을 불안해하지 말라며 달래기까지 했습니다. 아프리카 철도 건설 사례를 들면서 중국은 개발도상국 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奉劝一些人不必过分的焦虑，也不必过于紧张，因为中国和发展中国家实现共同发展和共同繁荣。 중국은 당초 남태평양 섬 국가들의 공안을 파견해 현지 경찰을 훈련시키는 방안까지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것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섬나라들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It's worth noting that the PRC has a pattern of offering shadowy, vague deals with little transparency or regional consultation in areas related to fishing, related to resource management, development assistance. 하지만 솔로몬과 키리바시를 비롯한 일부 섬 국가들은 이미 친중 성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은 이 국가들의 무관세 혜택과 인프라 건설 지원, 경찰력 구축 협력까지 별도로 약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태평양 섬 지역에서의 미중 대립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라는 전망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란 TV가 지난 27일 걸프만 해역에서 그리스 유조선 2척을 납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헬기를 타고 유조선을 뒤쫓아온 이란 혁명수비대 요원들이 총을 거누며 선실을 장악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란의 이번 납포 조치는 미국이 이란 유조선에 실려있던 석유를 압수하는 과정에 그리스가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앞서 그리스는 지난달 자국 앞바다에서 EU 제재에 근거해 원유 11만 톤을 실은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압류해 미국에로 넘겼고 이란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의 유명 래퍼가 수십 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은 래퍼 시두 무시왈라가 지난 29일 오후 북부 펀자브주 만사 지역에서 차를 타고 가다 괴한의 총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차량 두어 대에 나눠 탄 괴한들이 무시왈라를 향해서 총기로 약 30발을 난사했는데
현재 한 갱단이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입자만 1,000만 명이 넘을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무수왈라는 올해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 후보로 펀자브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더위의 기세도 조금 더 강해집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9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날이 더 더워지겠고 특히 남부지방은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뿐 다른 지역은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터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건조함도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충북, 영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동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기 쉽고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5도, 광주 17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 31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내일 선거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